탐구형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공부를 유지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친구들은 사실 사회라고, 그러니까 과학을 지금 하고 있는, 과탐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1, 2, 3등급쯤에서 뭔가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잘 안 되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남아서 공부하길 바래요. 그래도 3등급 안쪽으로는 과탐이 그렇죠. 있어라. 근데 그 이하의 친구들,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쯤에서 뭔가 앞에 큰 벽을 만난 것 같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은 네. 저는 사탐으로 이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이제 어제 2025학년도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6월 4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을 거고, 이제 여러 업체들, 그리고 이제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분석 결과들을 바라보셨을 텐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채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탐런, 이슈가 될 예정인 사탐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기간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나병희 대입 컨설팅 센터의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데이 컨설팅 센터의 나병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아마 학생들은 이제 아마 가채점 결과, 등급 컷이 어제 저녁에 나와서 네. 이제 제대로 확인하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먼저 등급 컷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 수학부터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일단은 국어 영역 살펴보시면, 화면 보시면 이제, 합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이제 화작이 한 88점에서 89점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될 것이고, 언어와 매체는 그거보다 한 3, 4점 정도 높은, 더 낮은, 네. 85점에서 86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이에요. 요가, 지금 현재까지 그쵸. 오늘까지의 지금 상황이고, 요걸 작년 수능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작년 수능에서도 사실 언어와 매체에서 84점, 85점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요 난이도 자체는,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아이들, 뭐 나머지 그 아래 2, 3등급 때 쭉 내려오더라도 사실은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등급 컷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의 난이도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던 시험은 분명하고 꽤 난이도는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절대 못 풀 만한 문제는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어 영역에서 꽤 의미 있게 잘 변별하면서 잘 출제되었다 정도 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수학은 또 어떨까요? 자, 수학 영역에서도 사실 국어와 비슷하게 작년 수능과 거의 흡사한 등급 컷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요거 분석하고서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목별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별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미적분을 기준으로 작년 수능과 조금 구분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1등급 84점, 2등급 한 75점 정도, 그리고 3등급도 한 65점, 66점 정도, 한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걸로 봐서,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변별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래도 아주 킬러, 절대 못 풀어 하는 문제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게 중론이라서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한, 흡사한 난이도로 잘 출제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작년 수능이 워낙 출제를 잘했던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제 작년의 기준을 삼아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이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난이도 얘기도 해볼 텐데,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렵다 싶다는 좀 체감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일단 어렵습니다.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잘 봤든 못 봐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제 그런 체감적인 난이도 말고 이제 실질적인 수치로 가지고 이제 난이도 그리고 이제 경향성을 바라볼 텐데, 일단은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역별로 이제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 영역부터 볼 건데, 이 지금 표준 점수의 최고점 그리고 등급별 점수는 지금 최종 점수
점수가 아닌 이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메가스터디 온라인 회원 그리고 저 연구소 자체 데이터로 추정한 점수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먼저 국어 영역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국어의 화법과 작문은 네. 만점 표점이 146점 그쵸. 정도, 145점 정도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언어 매체는 148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두 과목의 차이가 네. 사실 2점, 많게는 3점 정도밖에는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수능이나 뭐 구평이나 이렇게 작년 6월, 9월 수능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네. 이 급간차, 이 두 과목 간의 차이가 꽤 커졌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5점, 6점까지 벌어지던 상황에서 꽤 많이 줄어드는 네. 현상을 보였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이게 작년에도 그랬듯이 6평, 9평 수능으로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급간차가 커지는 영향은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진지하게 수능에 대한 학습을 진지하게 끌고 가는 그 학습량 네. 여기에서도 차이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전제로 깔고 네,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언어의 매체를 주로 많이 선택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중위권, 그리고 학습량이 부담이 좀 적다 보니까 화작이 네. 이제 화작으로 많이 빠져서 원래 이 점수차가 말씀하신 대로 뭐 4, 5점, 많게는 6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간격이 좁혀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네, 6월 맞아요. 모의평가 점수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 원인은 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상이고 그렇죠, 예상이죠. 평가원에서 이제 정확한 점수들을 다 공개해 주는 건 사실 아니라서 그렇죠.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사실 잘하는 집단이 사실 엄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쵸. 팩트죠. 그리고 네. 조금 공부량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성적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화작으로 조금 런을 하는 경향성은 분명히 그쵸. 가지고 있어서 네. 분명히 이제 양쪽 간에 격차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게 네.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로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예상하건대 네. 사실 화작과 언어와 매체 이 11문항들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네. 사실 화작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항은 사실 없었던 게 맞고 네. 근데 언어와 매체 이 언어 파트라고 하는 이 문법 이 문제는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쵸. 이렇게 되면 사실 더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쵸. 사실 이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측 또는 예측을 해보자면 사실 독서가 꽤 까다롭게 이번엔 출제가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독서 파트라고 하는 데서 꽤 까다로워서 이 독서랑 문학이라고 하는 이 공통 34문항에서 그쵸. 원래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집단 자체에 아까 이야기한 그 성적대가 원래 화작의 집단이 조금 낮고 그쵸. 언어 매체의 집단이 성적이 평균 성적이 더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그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보면 그 선생님들의 분석을 보게 되면 확실히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느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 과목에서의 점수의 차가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전체 표점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게 저도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 작년 수능의 최고점, 그 표점 만점이 150점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150점과 비교를 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148, 146이라고 하면 역시나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평가원 아마 굉장히 잘 냈다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어 영역은 그러하고요. 수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학도 보면 사실 확률과 통계가 지금 최고점이 144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이 151, 기하가 149점 정도. 그래서 타 업체, 그러니까 갖다 뭐 E사나 D사나 뭐 그런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통과 미적의 이제 최고점 차가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면 작년이 수능이 확통이 137점, 그리고 미적이 148점으로 11점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업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7점, 적게는 한 4, 5점 정도까지 밖에 차이 안 난다라고 좀 줄어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사실 국어 영역과 사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확통이라고 하는 집단의 공통 과목의 성취도와 미적을 응시하는 집단의 공통 과목의 성취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해요. 명확하죠. 사실 이번에
이번에 이제 6평에 대한 오답률, 정답률을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21번과 22번 그러니까 공통문항에서 난이도가 꽤 높은 그것도 이제 찍어서 맞출 수 없는 그쵸. 주관식 문항을 제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21번 같은 경우는 확통을 응시한 집단 안에서 네. 정답률이 약 9% 정도 됐어요. 그리고 미적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약 4배 정도의 아이들이 더 많이 맞추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기하도 사실 24%나 됐고, 근데 22번, 이제 최고 난이도였죠. 근데 여기에서 공통문항의 최고 난이도 문항에서 확통을 응시한 집단에서는 정답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그럼 매학사 회원입니다. 네네. 회원들 안에서 이제 추정한 거고요. 근데 미적을 응시한 집단은 14%의 정답률을 보여요. 7배나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확해요. 그러니까 확통을 응시한 집단에 대한 성취도와 미적을 응시한 집단의 성취도는 공통 과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거고, 근데 이 안에서 격차가, 그러니까 만점의 표점에 대한 격차가 많이 줄었다, 확통과 미적이라고 하는 건 공통 과목 안에서의 요 편차들이 조금 줄었고, 그리고 확통이라고 하는 시험, 그러니까 확통에 대한 난이도, 확통 시험 그 8문항에 대한 난이도도 사실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강사들이나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에는 어렵지 않았다, 평이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은 이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이 점수 평균과 편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제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는 수학은 지금은 좁혀져 있는데 막상 수능을 가게 되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되는데, 그쵸. 미적을 응시하는 친구들에 대한, 물론 뭐 확통을 응시하는 친구들의 수능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나 뭐 어떤 노력들을 조금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 수학에 대한 관심으로만 보면, 그쵸. 수능의 관점보다는 수학으로만 보면, 사실 미적을 응시하는 친구들의 훨씬 더 이 수학을 더 잘 봐야 하는, 그쵸. 그리고 공부량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공부량을 뭐 예상해 보자면 미적을 응시하는 이 집단이 훨씬 더 수학에 대한 공부량을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적과 기하란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도 하고, 메디컬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정시까지 염두해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학통을 하는 친구들은 뭐 최저에서 수학도 뺄까? 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학생들의 성취도의 수준 자체가 좀 벌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제 수능에서는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이제 탐구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탐을 딱 오늘 그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표점을 좀 봤더니, 이게 평가원이 작년 수능에서 크게 한번 혼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네. 사탐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사탐에서 좀 크게 살펴보자면, 변별을 그래도, 잘 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티가 좀 난다가 네.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윤리학사상 같은 과목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렇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던 시험으로 보여지고, 뭐 한국지리, 경제, 동아시아사 전부 다 한 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맞아요. 두 문제까지 틀려도 괜찮은 경제나 동아시아사 과목들 분명히 존재하고, 생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 변별이 잘 되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이러한 시험들로 잘 출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뭐 세계사나 세계지리, 정치화보, 사회문화는 그래도 조금 더 변별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조금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사탐에서 표준 점수가 좀 높았던 그런 과목이 이제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요 세 과목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는 그래도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법과 사무는 지금 뭐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추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변별을 다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재밌는 지표가 생활과 윤리인데 지금 1등급 컷이 44점이거든요. 그럼 되게 낮아요.
그렇다면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표점이 높아야 되는데 또 표점은 생각보다 안 높아요. 71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이거는?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만점 표점이 낮았다는 평균 자체가 높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잘 본 아이들이 대중적으로 많았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항들이 한 2문항 정도 맞아요. 박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이제 3점짜리 2문항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 2개 빼면 너무 쉬워서 네. 평균은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그 2문항을 거의 다 틀려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표점 자체는 높아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맞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나머지 문항은 평이하고 한 2문항 정도가 굉장히 맞습니다. 난이도 있는. 네. 자, 과학탐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과학탐구도 제가 이제 원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작년 수능 같았으면 하나 정도, 3점 하나 틀려도 1등급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무난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 6평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과학 탐구하는 친구들, 가뜩이나 이제 해야 될 거 많고, 개념의 양도 많고, 문제풀이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가는 과목이 지금 물리, 화학, 생명, 뭐 이런 과목들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이 될 것 같아서, 네, 조금, 불안한 요소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조금 많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한 2문제 정도 틀려서 2등급 정도의 위치에 있는 친구들 또는 한 3등급 정도에 위치해 있는 친구들이 이거 큰일 났다. 또는 다른 걸 해볼까?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조금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지금 원 과목들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쉽게 나왔다고 저거는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수능 최저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좀 드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사탐처럼 지금 3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내가 1등급이 안 되는 라고 하면 다시 만점을 받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사실 물론 조정은 할 거예요. 평가원에서도 이거 너무 조금 쉽게 나왔구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맞아서 변별을 잘 못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반성 그리고 네. 앞으로의 뭔가 출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세우시긴 하시겠지만 사실 장담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그쵸, 맞아요. 수능에서 꼭 다시 난이도 올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돼. 라는 이 전략은 사실 다시 우리들이 플랜을 다시 계획하실 필요가 있고 사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놓여진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점수 분포만 보면 지금 사탐과 비슷한 것 같아서 원한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계획을 다시 말씀하신 대로 세워야 될 것 같고 투는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정화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일단 작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투 과목 지정 과목을 이제 폐지함에 따라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좀 요동을 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에서 아주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은 이동을 보이면서 굉장히 90점이 넘는 그쵸. 사실 이론적으로는 100점이지만 90점이 넘는 건 말이 안 말이 안 되거든요. 되죠. 근데 그러한 결과들을 작년에 6평, 9평 점차 이제 격차는 좁혀지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작년 6평에는 사실 90점이 넘는 그렇죠. 그런 표점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현상들은 서울대가 작년에 그 지정 과목을 폐지했기 때문에 좀 생겨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렇죠. 좀 기현상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올해는 기대하거나 좀 이러한 것들로 뭔가 이득을 보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변수가 크게 한 번 바뀌면 그 해에는 좀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지금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6평의 이 표점보다 9월 수능에도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그런 현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급 컷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사탐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탐런이라는 건 이거죠. 기존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 기하 그리고 과학 탐구를 했었어야 됐고 인문계열하는 확통과 이제 사회 탐구를 이제 응시를 했어야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메디컬 그 최상위권을 제외한 목표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도 뭐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이제 다 열어뒀고 그렇죠.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제 중하위권 뭐 중상위권부터 해서 많은 대학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과탐을 피해서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회 탐구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사탐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지원자 수와 비율부터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지원자 수가 이제 해마다 살펴볼게요. 네.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22학년도에 사회탐구를, 그러니까 사실 비율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인원들은 전체 인원에서 조금 달라지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네. 비율로 살펴보면 2022학년도부터 사회탐구는 2024학년도까지 점점 조금씩 줄어가던 추세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탐 쪽, 그러니까 이공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문과 학생들이 많이 적어지는 그런 당연한 현상들을 겪어오다 2025학년도에 51.85%로,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역전현상을 일으켰는데 그렇죠. 다시 또 역전현상이 다시 맞아요.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49.87% 2024학년도에 사회탐구를 지원한 친구들이 네. 50% 아래쪽이었는데 거의 52%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그냥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구나가 아닌 사탐 쪽으로, 그러니까 자연 계열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 뭔가 제약이 되는 뭐 지정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되는 것들이 없어짐에 따라 사탐 쪽으로 해서 좀 런을 하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과 학생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일단은 미적을 하는데, 네. 내가 과탐이 부담스러워서 자연계를 희망하지만 사탐을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제 이제 메가스터디 회원이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풀서비스에서 채점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제가 다시 뽑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들의 탐구 영역, 과학탐과 사탐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비율을 좀 뽑아봤더니 확실히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미적을 응시한 친구들 중에 네.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을 한번 보면, 네. 2024학년도 6평을 보면, 과탐, 그러니까 미적과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친구들은 95%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5%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과탐 두 과목을 선택을 했었는데, 올해는 2025학년도에는 네. 80%로 줄어듭니다. 한 15% 정도 그렇죠.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10명 중에 8명만 과탐 그쵸. 미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명 중 2명은 미적분의 사회과학 또는 미적분의 사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제 사탐런은 이제 수치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네. 또 구체적인 지표로 보면 과탐, 사탐의 비율이 지금 10% 정도. 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다 자연계열일 확률이 거의 높을 그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과탐을 도망가서 사탐으로 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사탐 인원도 지금 제법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 친구도 3.6에서 9.7%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사탐런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탐구 영역을 지금 결정을 거의 다 모든 친구들이 하셨을 텐데, 이제 거의 다 하셨을 텐데, 그 친구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탐구 영역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공부를 유지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친구들은 과학을 지금 하고 있는, 과탐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네. 1, 2, 3등급쯤에서 뭔가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잘 안 되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남아서 공부하길 바래요. 그래도 3등급 안쪽으로는 과탐이 그렇죠. 있어라. 그래서 과탐 본인이 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해보고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반복적인 좀 학습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 이하의 친구들,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쯤에서 뭔가 앞에 큰 벽을 만난 것 같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은 네. 저는 사탐으로 이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사실 과학 탐구에 쏟아야 하는 공부의 양, 내가 2, 3등급까지 올려야 되는 그 정도 양, 노력, 시간,
이게 사실은 사탐에서 공부해야 되고 거기까지 올릴 수 있는 노력의 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양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의 등급, 뭐 2, 3등급까지 꼭 올려야 한다. 근데 과탐에서는 4, 5, 지금 현재 4, 5등급이지만 그럴 만한 뭔가 앞으로의 뭔가 발전 비전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이 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넘어가실 분들은 빨리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왜냐면 사실 지금 6월 모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9월 모평까지 3개월 남았고, 사실 그 가운데 기말고사가 껴있기 때문에. 맞아요. 막상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고민하는 순간 기말고사 보고, 맞습니다. 원서 쓴다고 또 어종 뭐 하거나 시간 보내면 9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정은 지금 좀 하셔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저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탐 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모평 이후에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활용해야 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마 수시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친구들은 사실 정시라는 것은 뭐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정도로만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한 친구들은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탐구 영역,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말고 이제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 이제 필요한 우리의 수능 점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렇죠. 그 충족 요건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수시를 위한 이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어떤 과목에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좀 다르겠죠. 나는 뭐 탐구와 영어와 뭐 국어, 또는 어떤 누군가는 뭐 탐구 하나와 영어 하나, 그쵸. 그러니까 두 과목을 필요로 하는 대학인지, 세 과목을 필요로 하는 대학인지, 네 과목을 필요로 하는 대학인지는 다들 다르시겠지만, 뭐 두 과목 또는 세 과목을 맞춰야 하는 친구들은 사실 뭔가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과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탐구는 영어와 함께 꼭 필요한 과목일 거예요. 대부분 탐구를 포함시키죠. 그쵸. 나는 국어 수학으로 맞출 거야 하는 친구들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영어와 탐구를 아마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영어는 뭐 절대평가 과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 무조건 가져가는 그런 그쵸. 형태일 거고, 그러면 이 탐구에 대한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이번 모의고사와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학 탐구를 하면서 내가 2등급, 3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근데 지금 하나를 틀려도 3등급까지 내려간다. 이러한 과목들이 지금 과학탐구에서 물화생지라고 하는 원과목에서 다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점을 받는 정도의 공부량, 또는 그쵸. 정말 하나, 두 개까지는 틀리면 안 되는 뭐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그쵸. 할 텐데 쉽지 않죠. 사실 뭐 생명과학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 사실 유전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두세 개 안짝으로 틀리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유전 정복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고 엄청난 양의 공부량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사실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뭘까? 그리고 최저를 맞추는데 최소한의 점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탐구에 대한 이야기, 요것들에 대한 고민 같이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탐구는 사실 이번 6월 모평과 문명의 난이도 조정을 하겠지만, 사실 특히 과학 탐구를 선택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3합4, 그쵸? 많게는 4합 5에다가 탐구 두 과목까지 반영한 대학도 있기 때문에, 탐구에서 2, 3등급이 하나 껴버리면 사실 수능체는 거의 물 건너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면? 뭐 우리 정시 파이터 친구분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번 6평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바로미터거든요. 지금 모든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할 거야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죠. 아이들의 어떤 식의 성적 구조라든지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서 다시 9평에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네. 이번 6평을 사실은 그냥 한번 뭐 연습 과정이야 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정시러 분들은 최대한 좀 빠르게 이 시험에 대한 정리, 분석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원에 있으면서 늘 아이들한테 이제 조종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험을 보면 하는 이야기인데,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이런 큰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게 끝나고 나면 나는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보상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해야지라고 계획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또는 그런 자녀분들에 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사실 주말까지 가면 너무 늦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 보는데 아직 안 했다? 사실 늦은 게 맞아요. 아, 벌써? 어제 했어야 됩니다. 그쵸. 어제 시험을 끝나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틀린 건 뭔지 그리고 내가 맞았지만 내가 조금 이 선지를 고르기에 좀 애매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또는 틀리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반성의 시간 늘 가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며칠이 지나요. 오늘 지나고 내일 또 6월 6일 한충일이니까 또 그쵸. 쉬어야죠. 건설적인 쉼을 또 가지셔야 될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면 금요일 날 뭐 좀 준비하고 그럼 주말에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면 주말에 딱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틀린 문제지만 왜 틀렸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왜 이 선지를 골랐지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는 명확하게 이 선지가 3번이 정답이야. 4번 넌 말도 안 되라고 했는데 지금은 4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4번이 맞아요. 내가 3번을 고른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실수를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럼 다음 시험에서 비슷한 시험이 나왔을 때 또 틀릴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같은 이유로 것들이 맞아요.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내가 왜 때문에 이 선지를 골랐는지 왜 때문에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은 가장 빠르게 뭔가 기억이 나고 있을 때 남아있을 때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어머님 같은 잔소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틀린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다 까먹어요. 아마 똑같이 틀릴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오늘 당장 영상 보시고 나서 빨리 시험지를 펼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 모평이 끝났고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똑같은 9월 4일에 이제 9월 모의평가라는 이제 마지막 평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저도 제 경험상 이제 3개월 동안 그동안 3개월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시가 어느 정도 멀어선 친구들은 빨리 정시 집중을 해서 남은 3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정시를 준비하셨던 친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빨리 오답 정리하시고 틀린 이유를 빨리 분석을 하고 복귀를 하신 후에 9월 모평을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 해볼 텐데 아직까지 이제 최종 아직 결과 나오진 않았어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한 6월 말 정도에 나오죠. 평가 성적표 받아보시게 될 텐데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최종 결과를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